안녕하세요. 철학을 알고 자유를 느낄 시간이 왔습니다. 플라톤에서 칸트까지를 준비한 저는 유영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지금 3분 철학까지 철학에 대해서 알면서 생각이 좀 명료해지고 가슴 속에서 조금씩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철학의 바다에서 여러분과 같이 유영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철학의 바다에 발을 살짝 담궈볼 텐데요. 앞으로 서양 철학사, 러셀의 서양 철학사까지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톤인데요. 철학 분과 중에서 정치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정치 철학에 대해서 알아볼 테고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 섬나라의 경험론의 두 엇갈린 견해 알아볼 테고요. 세 번째로는 그 경험론과 합리론을 종합해서 근대 철학의 완성을 이루신 위대한 부신분 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귀족집 막내 아들입니다. 어머니 쪽이 유명한 솔론의 집안이에요. 플라톤은 솔론의 6대 손이라고 해요. 솔론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죠. 그리고 솔론은 또 윗대로 올라가면은 포세이돈의 집안이라고 해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래서 종종 플라톤을 포세이돈의 후손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아테네에서 이런 소문도 있었다고 해요. 플라톤의 어머니가 처녀 수태를 해서 플라톤을 낳았다. 얼마나 유명했으면 이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네, 그리스 엄친하죠. 플라톤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공부도 잘해, 잘생겼어, 운동 잘해, 글 잘 써, 집안 좋아. 글 잘 쓰는 게 제일 부럽네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서정시와 비극시 등의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고 또 레슬링 선수였다고 해요. 체격이 좋아가지고 그리스어로 넓다라는 의미가 플라톤이래요. 원래 플라톤의 이름은 따로 있었는데 어깨가 넓고 레슬링이 잘해서 이름이 플라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잘생겼다고 하네요. 20세 때 플라톤은 헤라클레이토스 학파 일원이 됐는데 비극 작품을 갖고서 경연에 나가려고 디오니소스 극장에 딱 갔는데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청년들한테 무슨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보고서 시를 불태우고 그냥 바로 가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플라톤이 설파한 이상국가는 뭘까요? 스승 소크라테스가 사형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민주주의는 아니겠죠. 민주주의는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는 아니고 계급사회를 지향했다고 합니다. 계급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로 생각했다고 해요. 머리에 해당되는 이성과 지성, 영혼, 그 다음에 심장에 해당되는 의지와 도덕, 위장에 해당되는 욕구와 욕망. 그래서 훌륭한 인간이란 이성이 의지를 통해서 욕망을 조절해야 된다. 이게 훌륭한 인간이고 국가도 이래야 된다. 국가도 이성에 해당되는 통치자, 그 다음에 심장에 해당되는 수호자, 위장에 해당되는 생산자가 있는데 이런 각 계급의 구성원들이 어떤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치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수호자는 용기, 생산자는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통치자는 수호자 중에 수호자로 왕에 해당되는 존재인데 한 명은 아니고 이제 극소수의 계층.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자가 그런 통치자가 돼야 된다. 수호자는 귀족 또는 시민군. 플라톤은 시민군보다는 전문적인 군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고 생산자는 평민이겠죠. 그래서 아까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철인정치입니다. 여기서 철인은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현상을 초월하는 이데아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철인이라고 합니다. 이데아가 뭐냐. 그래서 당시 통치자 디오니소스한테 철학 공부를 너무 시켜가지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플라톤을 죽이려고까지 했대요. 너무 힘들어. 플라톤도 고생했고. 이데아는 진짜가 따로 있다. 감각으로 느끼는 현실은 가짜고 이성을 통해 판단하는 이데아가 진짜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기독교의 신과 되게 유사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그 신, God, 갓은 그 이데아의 굿, 선하다에서 오를 뺐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드디어 근대가 밝았습니다. 근대 말이죠. 근대가 밝았어요. 당시 그 전에는 밝지 않았죠. 암흑기, 그 중세 암흑기였는데 그때 당시 문학, 뭐 철학이 종교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그렇게 어둡고 침침한 곳을 지나서 르네상스에서 근대의 여명이 밝은 거죠. 그 첫 포문은 데카르트가 열었고요. 종교 뒤에 가려진 그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으로 회복시켜 준 거죠. 그렇지만 그 이성적인 사고에 대한 계속 의문을 품고서 근대 철학이 이렇게 두 갈래로 찢어져요. 지식의 원천이 이성이냐 경험이냐에 따라서 합리론과 경험론으로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대표되는 이 합리론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이 주류고요. 그 대륙 사람들답게 쪼잔하게 따지지 마. 이성. 그 이성은 안 봐도 비디오고 안 해봐도 다 아는 거야. 대표적인 철학자는 스피노자, 그 데카르트, 라이프니츠가 있었고요. 영국 섬나라, 쪼잔한 영국 섬나라에서는 해봐야 한다.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찍어서 맛을 봐야 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본이죠. 섬나라. 그래서 따지고 들고 조그맣게 막 결국에는 이제 흉한테 가서는 그 따지다 못해서 모든 걸 회의론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로크, 흉, 버클리가 있었죠. 이렇게 경험론자들이 하나하나 따지고 들고 해봤냐 맛봤냐 그렇게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 이제 귀납적 사고죠. 반대로 그 대륙의 넓은 대인배의 마음으로 다 그냥 아는 거야. 그냥 결론부터 내려. 그러고 나서 케바케로 적용해 라고 하는 게 면역적 사고 방법이죠. 이렇게 팽팽하게 찢어져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이론을 종합해서 근대 철학 완성시킨 바로 이분입니다. 칸트, 그 이름 중에 하나. 그래서 서양 철학은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나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서양 철학사에서 칸트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칸트는 경건주의 신자인 수공업자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건주의가 그냥 말 그대로 경건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고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엄격하게 따지고 드는 이런 가혹한 훈련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다 철학자가 되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퀴니히스베르크라는 데를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냐면 원래 그 대학에 일종의 시간 강사 비슷한 정규직이라고 뭐 이제 시수나 학생 수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책정되는 그런 교수였다고 하는데 이제 정교수가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문학교수 자리를 제안한 거죠. 근데 칸트가 난 문학교수 말고 나 철학교수 아니면 안 해서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왕립도서관 사서로 취직해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퀴니베르크 대학의 철학교수직을 나중에 얻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럼 이 합리론과 경험론을 어떻게 종합했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경험 없이도 경험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선험적인 판단이 어떻게 지식이 되냐? 이게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이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 수학, 기하, 물리학 같이 지식을 확장시켜주는 학문이면서 이게 필연적으로 선험적으로 참이 될 수 있냐?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나중에 이거는 그 러셀 서양 철학사 이런 데서 좀 더 깊게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게 되죠. 인식론에 의해서. 바로 역발상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밀가루 빵 틀에다가 넣는 거죠. 사과를 그 전에는 사과가 나에게 왔는데 사과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과를 그냥 내 인식 틀에다가 빵 틀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그 역발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과를 보고서 그전에는 사과를 보고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했는데 이제 칸트는 사과를 보지 말고 그 사과를 보는 나의 인식 틀을 바라보는 거죠. 약간 우리 메타인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선험적, 종합적 판단을 바로 나의 인식 틀에 넣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인식 틀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어떡하라고? 여기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옳고 그름은 여기까지. 한계를 긋는 거지. 인식 틀에 오바되는 거 그거 알 수 없어. 판단하지 마.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의 그 세 가지 칸트의 저서 순수 이성 비판.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실천 이성 비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판단력 비판.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세 개의 칸트의 저서가 있습니다. 네, 칸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커피, 담배를 즐겼다고요. 157cm의 작은 체구지만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요. 80세까지 사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좋다. 멋있는 말이죠. 칸트가 이런 말 했어요.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저 하늘에 빛나는 별.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 우리도 철탐이잖아요. 철학을 공부하고 그 철학을 통해서 이 칸트처럼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